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평정상의 오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갖지 못하면 비일관적 오류잖아요. 이걸 이제 총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4번이 답이 됐습니다. 241번은 이게 이제 선입견에 의한 오류겠죠. 그죠? 네,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한 건 공부를 잘한 거죠. 공부를 잘한 건데 그것이 일을 더 잘할 것이다. 이런 건 선입견입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정에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강제 배분법을 써야 된다 그랬었고, 근무 성적 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 방법입니다. 볼까요? 일관적 오차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점수를 좋게 주든 중간으로 주든 나쁘게 주든 항상 그렇다,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정값 같은 거를 좀 주거나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강제 배분법 같은 걸 써가지고, 그죠? 네. 그 안에서도 또 나눠서 이렇게 평정을 하게끔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근접 효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 중요사건 기록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관대화 경향이 많다 이럴 때 요게 이제 벌어진 원인이, 관대화 경향은 평정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가 훼손될까봐 걱정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공개하면 완화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제배분법을 쓰는 게 맞다고 그랬고요.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도표식 평정척도법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인데, 도표식으로 쭉 질문을 놓고 거기에서 이 사람에 해당되는 거 뭐 매우 잘함, 뭐 잘함, 뭐 보통 못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총점을 매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연쇄 효과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선 질문 중에 평가자가 이거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뭐 인간이 잘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 자기가 중요시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잘 못하는 이 피평가자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못함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연쇄 효과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한 게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질문별로 사람들을 다 제각각 평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떠올린 상태에서 여러 질문을 하다 보면, 그죠? 그러다 보면 연쇄 효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별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요 질문에 대해서 평가 쭉,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놓고 또 평가 쭉, 이렇게 하면 연쇄 효과는 방지가 된다는 거죠. 맞는 얘기겠죠? 그 대안은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답이 3번이 된 거였고요. 이번에는 사기양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기양양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은요,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일단은 보수죠. 보수, 연금,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걸 떠나서라도 어떤 이를테면은 이 사람이 잘했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이렇게 좀 알려줌으로써 이 명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위신 이런 것들을 좀 세워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제도 같은 것도 두고요. 제한제도, 그리고 이제 성과상여금은 이 두 개가 절충된 거죠. 성과상여금, 상여금 받아서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건 좀 공개적으로 칭찬받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또 명예 같은 것들도 올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 단체를 꼽아볼 수도 있는데, 공무원 단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조가 설치가 가능한 데에서는 노조가 있고, 그러지 못한 데는 직장협의회 정도를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협의회, 직협하고 공무원 노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런 걸 놓고 이제 보는데, 공직 봉사 동기를 먼저 좀 제가 거기다 넣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누가 옆에서 사기를 굳이 복돋아 주지 않았다 치더라도 공직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내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아주 출중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심을 학자들이 가져본 건데, 결론은 아마 그냥 쏘쏘. 특별하게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또 없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사 부문 간 업무 성격이 다르니까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원들이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
이런 거를 좀 취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의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페리하고 와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거의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학자들이 아주 대표적이거든요. 페리와 와이스. 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이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공공 봉사 동기는 정책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공공에 대한 봉사 정신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들, 그리고 동정심. 왜냐하면 여기는 형평성 같은 걸 추구해야 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성원들 중에서도 처지가 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감정이입이 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동정심 같은 것도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금전적 차원이 어떻게 공공봉사 동기 이론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합리적 차원, 그리고 규범적 차원, 그리고 감성적 차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합리적 차원은, 이게요, 아까 정책에 대한 호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정책에 대한 호감,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이고요. 규범적 차원은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당위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직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강조했던 게, 다시 한번요, 합리적 차원이 있는데, 합리적 차원으로는 그게 이제 정책에 대한 호감도예요. 정책에 대한 호감도. 그러니까 공직에서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으로 가면 그 기업에 돈 벌어주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뭔가 이 정책을 만들고 이거를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게, 우와, 이게 너무 매력적,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합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이고요. 규범적 차원이다 그랬을 때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내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공공에 대해서 봉사해야만 해 라고 하는 당위론, 이런 거를 이제 규범적인 차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성적 차원은 그 동정심, 아까 말했던 그 동정심과 관련된 겁니다. 동정심. 근데 동정심이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고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조국과 민족을 향한 울컥한 심정, 그런 거 뭔지 알죠? 네? 조국과 민족.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것들이 막 북받쳐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봅니다. 그래서 아까 2번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제도적 차원이다, 금전적 차원이다, 감성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자면 합리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그리고 감성적 차원, 이렇게 제시를 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2번에 각각 이렇게 짝꿍들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나오겠는가 싶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근데 한번 또 기출됐으니까 또 우리는 알고 갑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인데요. 이게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이렇게 나왔네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우리가 이제 연봉제가 보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수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호봉제가 있잖아요. 연공급, 호봉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급 같은 것도 있죠. 직무급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능급 같은 것도 있죠. 직능급. 그리고 성과급 같은 것도 있습니다. 성과급을 보통은 이제 연봉제 형태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생활급 같은 것도 있어요. 생활급 내지는 생계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를 여러 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물어보는 게 연봉제잖아요. 연봉제에 대해서 또 이제 나눠보면, 우리나라에선 연봉제가 지금 고정급적 연봉제하고요. 고정급적 연봉제는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냐면, 정무직 공무원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제인데요. 고정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급으로. 그리고 이제 직무성과 연봉제가 있어요. 직무성과 연봉제는 직무도 따지고 성과도 따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직무도 따지고 성과도 따진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직무와 성과를 다 따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고위공무원단입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은 고위공무원에 실장도 있고 국장도 있으니까 이 둘은 직무가 다르잖아요. 직무의 난이도가. 그걸 반영해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과도 반영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냥 성과연봉제가 있습니다. 이 성과연봉제는 과장급직이 예상될 때 여기 성과연봉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게 계장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5급까지도 이게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볼까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성과 연봉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고요. 기본 연봉은 기준국가 직무급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잠시만. 옳지 않는 거를 찾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거의 다라고 해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것 때문에 틀립니다. 모든이란 말이 나면 항상 의심해 보셔야 되잖아요. 예외가 있는데 우리 이제 왜 경호? 대통령 경호실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는 여기에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성과 연봉제라고 했는데 고위공무원단 대부분은 다 이게 적용되지만 그런데 이 경호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차관급 조직이니까 그렇게 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호봉제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 경호실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는 성과를 뭘 얘기해야 되지? 성과를? 경호가 한번 뚫리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호봉제, 안정적으로 호봉제 하고 있다. 예외가 있는 거를 물어본 거예요. 예외가 있어서 1번이 답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기본 연봉은 여기서 이제 기준급이 있고요, 직무급이 있는 겁니다.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누적, 성과, 이게 성과 부분이고요. 직무급은 이제 이게 실장이냐, 국장이냐. 이거에 따라 나눠지는 거가 3번, 4번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2번에 대한 설명이 3번, 4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이 모든 때문에 틀린 겁니다. 예외가 있다. 라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공무원의 사기 권리와 관련해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고요.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맞는 얘기죠? 뭐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청심사제도는 고충심사하고는 좀 구분해야 돼요. 그죠? 고충심사는 좀 폭이 넓어요. 그거는 그냥 부당성까지도 막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소청심사는 위법성만 된다는 거예요. 위법한 조치를 당했을 때만 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서 고충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그렇게 두는데, 요게 이제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되어 있죠.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소청심사위원회 안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안에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어서 그게 이제 틀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와 급여 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공 같은 것들을 좀 성과상여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연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답은 이제 2번만 맞는 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근무 규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 빈도를 보니까 야가네요. 그죠? 야가죠? 네.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예,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를 다 이제 집어넣는 건데
5년간 기출문제에서 없었네,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자, 이제 근무 규율로 갑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 이런 건 이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동안은 이제 또 청탁금지법이 또 이제, 청탁금지법이 군품수수등 청탁금지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이제 이 법률이 좀 출제가 좀 자주 됐었는데, 그거는 발효되고 몇 년간 좀 많이 나왔던 거고, 네, 새로 생겼으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근데 이해충돌방지라는 규정은 원래 공직자윤리법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연결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간에 공직자윤리법이 계속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정이 되고 그럽니다. 지방공무원법에도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법이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물어봅니다. 여기에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 의무인데요.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이것은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가면은 부패행위를 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은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인 자는요, 부패행위를 보면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은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지만, 공무원인 자는 무조건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의 근거가 달라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품위유지의 의무나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는 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 또 물어봤는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 복종의 의무가 있고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비밀 엄수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고요. 4번은 공무원은 외국 정보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틀립니다. 이건 왜 틀렸냐면,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받는 건 안 됩니다. 보고하고 허가받고 받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못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통령의 허가를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공직자윤리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 재산 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다. 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민 업무 관련해서는 7급 이상. 대민이나 감사 업무 이런 데들 있잖아요. 허가 업무 이런 데들은 이제 7급 이상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감사원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설 관련된 쪽이라든가 허가, 인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식약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7급 이상이에요. 그런데 다 7급 이상인데, 그런데 건설교통부 직원은 9급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 직원이 전부 다 이제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되었다는 거. 최근에 그것까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설교통부는 9급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대통령령 사항인데,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었나? 이거 전체 국가공무원을 다 9급 이상을 다 등록 의무자를 하자 그러다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재직 중에 안사실을 퇴직 후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인 것이고, 재산 등록 의무자이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이게 재산 등록 의무자라고 하는 얘기니까, 아까 그 1번에서 나와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년간 취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요거를 이제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공직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곤란치 않도록 했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렇게 됩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 규정이 또 소스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비밀엄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 중에 하나로 비밀엄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다른 거예요. 근거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인데 왜 이거 틀렸다고 하지? 이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법의 근거가 다른 것들은 속아내셔야 돼요. 250번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재산 등록 의무는 이런데 공개 의무는요. 공개 의무는 1급 이상이면 공개해야 되는 거죠. 네,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하고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산 얼마인지 알죠? 알으려면 그냥 좀 뒤져보면 바로 나와요. 다 매년 공개하니까. 매년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 재산이 늘었네 줄었네 이런 거를 가지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의심의 여지가 있는 데들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알 권리 때문에 공개까지도 하는 거고요. 이제 등록 의무를 갖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인사혁신처라든가 감사원 같은 데에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 등록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또 들여다보다가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군요.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공개까지도 합니다. 일부는. 자,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소속 기관 그리고 단체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죠. 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 대민업무 담당 부서. 여긴 7급 이상의 경우에 재산 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이거 틀렸잖아요. 아까 앞선 문제에서 3년, 5년이라 그랬는데, 그죠? 요거는 2년, 5년.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년, 5년이 맞아요. 4번이 답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크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이해충돌 방지, 그 다음에 재산 등록과 공개 의무,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 주식에 대한 매각 및 백지 신탁의 의무, 여기다 플러스 토지, 정보, 정보, 내부 정보 이용 금지, 요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주식과 뭐 부동산 묶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선물, 신고 및 인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취업 제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큰 틀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최근에 개정된 거 내용이 바로 뭐가 있다고요? 최근에 개정된 거 내용이 다름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 같은 걸 둘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직자윤리법에서 해당 내용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5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산 등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인데, 공직유관단체, 여기는 이제 공기업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유관단체에 공기업 임원들도 이제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되게끔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재산 등록 의무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아까 4급 이상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의 것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 말하는 겁니다. 부모. 직계 존속의 것도 포함이 되고요.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의 것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도 들어가고 직계 비속도 들어갑니다. 이게 직계 혈족이라고 부르는 건데, 직계 혈족, 내 부모하고 내 자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넓게 보면 직계 혈족에는요, 직계 존속과 비속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직계 비속에 내 자녀와 뭐 손자, 여기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바로 위에 부모와 자식 이런 정도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요, 시집간 딸, 한마디로 말해 시집간 딸은 제외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시집간 딸은. 왜냐면 이게 뭐 남녀차별이냐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생활의 어떤 문화상으로 봤을 때 여성이 결혼하면은 남자 쪽 집안의 재산을 공유하는 성향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거를 이게 남녀 차별이다 아니다 논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문화를 반영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집간 딸은
제외해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비 속의 여성의 것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등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저 사위네 집안 재산까지도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차단해 준 겁니다. 현실적인 거를 감안해서 이렇고요. 배우자의 것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배우자는 여기에 지금 언급은 없지만 배우자 당연히 포함입니다. 당연히 포함. 이렇게 되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이제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예, 연도 또 나왔네요.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이렇게 자꾸 반복되니까 하나 더 추가해 드리면 이게 만약에요. 퇴직한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뇌물을 받았다든가 하는 걸로 이제 처벌을 받고 공직에서 나오면 그때는요. 요게요. 3년 5년이 아니라 5년 5년으로 바뀌어요. 향후 5년간은 관련된 데 취업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럴 수 있거든요. 뇌물 받으면서 그 회사가 그 기업체나 이런 데가 약속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잘못되면 우리 회사 와. 우리 회사로 와. 받아줄게. 그 정도 못하겠어?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한 5년 정도는 그런데 취업 못하게 해야 되겠다. 묶어놓는 거죠.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영원히 취업 못하게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좀 제한을 두는 건데 5년 5년으로. 예. 부패 혐의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직을 그만뒀으면 5년 5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그것도 아까 이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 이런 데 이제 근거를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는 법, 내용이에요. 그런 거는 별도로.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 보고 일단은 3년 5년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탁금지법으로 가보는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청탁금지법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부정청탁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부정청탁이 안 되지 일반적인 청탁은 청탁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청탁, 로비. 청탁이라는 말이 달리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로비 아니야, 로비? 로비 활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호소하는 거를 왜 나쁘다고 말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보장돼야 됩니다. 특히 그것이 공적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하는 것들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한 청탁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청탁은 뭔가 뒷거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요거 있죠, 1번. 요거 안 되는 거죠, 요거.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뭐 이런 거에 또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것들 끼워 넣어주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닌 겁니다. 각급 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최근에도 여기 원래 우리 요 청탁금지법에는 범위에 학교, 언론사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학 교수 하는 분들이 자기랑 잘 아는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교수가 재직하는 학교에 자기 자식을 밀어넣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특히 그게 막 주관적인 평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수시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실기 시험 보는데 이런 데다 좀 밀어넣었다가 적발된 케이스들이 최근에 몇 개가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요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죠? 사회가 많이 공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눈높이에는 아직은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뭐 불과 몇 년 안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다 차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유력 정치인의 자식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갑자기 그 학생이 지원한 대학의 해당 전형의 선발 인원이 확 늘어나더라. 이런 의혹 제기가 있기도 하고 막 학원 가이는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좀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완전 대놓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갑자기 문호를 확 열어준다든가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그냥 뭐 호사가들의 그냥 말일 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모르는 일인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엄격하게 청탁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어지면서 더 세게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54번? 예, 요거는 대통령령까지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령까지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이게 답이 두 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문제 오류가 됐는데, 유가증권을 과거에는 선물로 규정을 했다가, 이거 선물이라기보다는 거의 현금에 가깝지 않냐. 그래가지고 선물의 목록에서 제외를 했어요. 근데 출제할 때는 이게 맨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게 선물로 규정됐었으니까 선물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선물이면은 선물은 이제 5만 원 뭐 이렇게 그냥 유지가 되고, 다만 선물인데 그것이 농수산물과 관련돼 있으면 10만 원까지 늘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 중에서도 유가증권 같은 거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런 취지로 낸 건데, 다만 이때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이 빠집니다. 그 바람에 문제가 오류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답이 두 개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 1번도 그래서 답에 들어와 버렸어요. 유가증권이 선물이 아니지 않냐? 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축의금, 조의금은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요거 늘려주면서 하나 늘렸으니까 하나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이게 이제 농민들, 어민들의 고충을 좀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 사실은 과일 박스 같은 거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니고서는 누가 선물 아니고서 누가 한 상자씩 삽니까? 요즘 뭐 가족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이게 명절 때 아니면 이게 안 팔려. 그런데 이 5만 원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아, 이게 선물 상자가 보통 사과 상자, 뭐 배 상자 이런 거 더 비싸잖아요. 대부분은 좀 좋은 상품의 질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더 비싸잖아요.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매출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조기 이런 거, 조기, 누가 조기 집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집도 많지 않지 않나?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선물로 들어오면 이제 그때 대놓고 먹고 이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팔리니까 요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비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법 만들어 놓더니 금세 또 지들 거 늘린다. 선물 받는 거 이거 늘렸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요 축의금, 조의금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거 좀 줄이자. 이렇게 한 거죠.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더 좋게 좀 문화가 바뀌면 축의금, 조의금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지고 스몰 웨딩?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이 형식적인 것들을 좀 많이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액수도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축의금, 조의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은 이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여기를 건드린 거죠. 그 10만 원까지 해줬던 거를 5만 원으로 하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되고 축의금 받을 때 5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안 되지만 누가 이걸 다 열어봐. 그죠? 열어보진 않으니까 문제를 삼으면 삼아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뭐 문제는 크게 없고, 특히 문제를 삼는다면 일반 공무원들을 다 삼겠습니까?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고위직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청첩장 싹 돌리고 한 방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적용될 취지이긴 한데, 문제를 삼으면 삼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5만 원으로 낮아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음식물은 3만 원 유지가 되는 겁니다. 먹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접대받는 문화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접대받는 문화. 접대받는 거로도 막 양주 먹고 막 이러면은 이게 막 엄청난 돈이 나오잖아요. 자기 돈으로는 어디 가서 술집 가서 양주 못 먹거든. 양주 한 병 어디 가서 시키면 막 40만 원, 막 60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가 뭐 불러서 가본 적이 있는데, 와, 내가 한번 오늘은 내지 그랬다가 죽는 줄 알았어. 40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걸 왜 처먹지? 이러면서. 어차피 먹고 개 되는 건 똑같은데 왜 이런 걸 처먹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안주도 뭐 별것도 안주도만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심지어 좀 나쁘게까지 가면은 그게 막 이게 옆에다가 누가 술 따라주는 사람도 있는데 막 쫓아다니기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올라가겠지, 이제 가격대. 이게 완전 접대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임팩트 있게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요, 요것도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 요거를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요게 이 법도 자주 인용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이 법에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하라고 해놓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있잖아요. 각 부나 이런 데들은 부령으로 자기네 내부에 또 강령도 정합니다. 예, 그렇게 해놓게 되어 있는데, 강령이라고 했으니까 명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법적 근거는 이제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 뭐 그런 내용들이 1번, 2번, 3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 OECD 국가들 행동강령이 70년대에 이게 정해졌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90년대에 집중 제정이 됐대요. 이런 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또.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래서 이제 7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집중으로 집중 제정됐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눈치껏 답을 찾는다면, 이 법률 형식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찾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 우리나라도 명령인데, 이게 왜 법률 형식이야? 강령이고만. 강령인데 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찾는 게 더 좀 수월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예, 그렇게 찾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강임, 퇴직, 면직, 직위해제, 대기명령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당연퇴직 사유가요, 이 법이 정한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정년에 도달하면 당연퇴직이에요. 그렇죠? 정년에 도달하면 당연퇴직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유를 다시 찾을 게 없죠. 그냥 나이가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또 어떤 게 또 있냐면요, 공무원 임용 제한 사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인데 그 제한 사유에 나도 걸려, 이제. 그러면은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것도. 그죠? 앞뒤 돌아볼 것도 없다. 원래 임용이 안 돼야 될 그 사안인데 당신이 공무원이다가 그 사안에 걸렸기 때문에 당신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퇴직. 그리고 직권면직.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을 면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직권면직, 요게요, 면직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의원 면직이 있고 직권 면직이 있는데, 의원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 자기가 원해서 면직했다. 그러니까 자기 사표 쓴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멋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면직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직권 면직은 강제로 내보내는 건데, 이건 뭘 잘못하거나 그죠? 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랑 안 맞는다, 뭐 이런 겁니다. 결별선언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된다,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고위공무원단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15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이 안 될 사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뭡니까,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제 요게 이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직위해제하고, 예, 그리고 대기명령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 받게 하고, 그리고 다시 평가해 봤는데 안 되겠어. 그러면은 직권면직 할 수 있다. 길은 열어놨어요. 잘 쓰는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잘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거 하면은 내가 왜 그러고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순환보직하니까 야, 좀 참다가 제가 딴 데 가든 내가 딴 데 가든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거나, 파견 자리 나오면 야, 너 여기 안 갈래? 이래가지고 파견 보내고, 이런 식으로 현실 속에서는 많이 해결하지, 요걸 막 면직 절차 이런 거 밟으면 사유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걸 입증하지 못하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잘 쓰는 방법은 아닌데, 우리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중간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들이 직권면직이 징계한 종류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아니다. 징계가 아니다. 벌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맞는 건데, 직위해제의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경우에도 직위해제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육훈련 시켜보고 안 되면은 뭐 직권면직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도 되고, 어떤 경우에도 직위해제 하냐면은 또 이제 아까 고위공무원단인데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수사를 받고 있어요.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거나 직위해제 놓는 게, 아니면은 또 이제 중징계가 예상되는 정도의 잘못 저지르고 징계 회부됐다. 아니면은 기소되는 경우. 그러니까 수사를 넘어가서 아예 형사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형사재판에 이제 기소됐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 제기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기소가 되면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때는 또 이제 직위해제를 합니다. 직위해제. 이것도 근데 요 자체는 징계는 아니다. 이거는 인사상의 그냥 조치인 것이지 징계의 조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4번이 틀렸죠?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강임은. 네, 강임은. 4번이 답이 됐고요. 공무원 징계인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종류가 아닌 게 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징계를 보게 되면 공무원의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를 보게 되면 징계 종류는 이제 파면과 해임이 있어요. 저번에 그 얘기 해드렸죠. 그 인천에서 왜 층간소음 때문에 출동했다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그 칼부림이 났잖아요. 칼로 목을 찔렀는데 그때 도망 나가고 경찰이 그랬다고. 본인들은 도망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 해임 당했어요. 해임. 그래서 이거는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적어도 되죠, 이거? 공무원 신분 박탈인데 파면하고 해임이 다른 것은, 파면은 뭐까지 건드린다? 파면은 요거는 퇴직급여까지 건드린다. 퇴직급여를 파면하고 퇴직급여를 주는데 퇴직급여의 절반을 까고 준다. 거기에 차이가 있었고, 파면은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안 되고 해임은 3년간 임용이 안 된다. 이 차이. 그리고 이제 또 중징계 중에 파면 해임 말고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강등이 되거나 혹은 이제 정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정직. 이렇게 되고요. 요건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경징계 2개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감봉과 뭐 돈 조금 깎이는 거예요. 3분의 1 깎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견책이 있습니다. 이 주의, 경고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6가지가 있는 건데,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왜냐면 빠진 게 있어서. 파면, 해임, 정직 전에 여기 강등이 있는 거죠. 강등이 있는데 강등 안 써놨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이에요. 근데 정직 청원을 받으면 보수 전액을, 일을 종사하지 못하게 보수 전액을 안 줍니다. 그냥 옛날엔 3분의 2였어요. 근데 전액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게 맞습니다. 3번이 맞고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을 요구나 그 밖에 징계 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징계는요 잘못한 걸 정확히 밝혀놓고 그거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편 봐주려고 감사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대충 징계하는 거야. 빨리 징계해가지고 적당히 징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솜방망이 처벌할 수도 있어서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 부패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맞는 거죠.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부패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는 이게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일 진행하는 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너무 심한 나라, 이런 경우라면. 후진국은 다 그래요.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는 다 그래요. 권위주의 국가의 힘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국가 권력이 일일이 다 간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요.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위축 활동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백색 부패라고 합니다. 회색이 아니고. 회색 부패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선물 5만 원 이상 받지마 그랬더니 4만 9천 원어치 받아. 이런 게 회색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는 안 걸리는데 야 그거 왜 받냐, 민원인한테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 그걸 회색 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색 부패는 잘못은 아니지 않냐, 공무원도 이런 말 하지만, 그래서 우리 저 정보 관료들이 툭하면 지금 나와서 부동산 꺾였다, 이미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그런데 또 안 믿는 분들도 있고 하고 그런데 이걸 확 꺾으려면 이런 경향이 생겼을 때 확 꺾으려면 확신을 심어줘야 돼. 진짜 떨어진다는 거. 근데 아닐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나와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애매할지도 몰라 그 관료들도. 그런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가 자기 확신이 없더라도 이게 더 올바른 방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도 야 관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진짜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공익적 거짓말이다. 백색 부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일탈형 부패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일탈이니까 그거는 제도화가 아니라 그리고 요거 이제 거래형 부패가 있고 비거래형 부패가 있죠. 근데 거래형 부패는 돈 받고 뇌물 받고 뭐 해주는 거고 비거래형 부패는 지 혼자 횡령하고 뭐 착복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됐는데 여러분들 요게 그대로 260번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 자기복제입니다. 자기복제. 거의 박스 처리만 했다 뿐이야. 그냥. 그래서 그대로 답을 구해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3번이다 이렇게 찾아질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무행정론 들어갈 거예요. 뒷부분으로 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문항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단어는 3개 남았지만 한 100문제쯤 남았습니다. 이제 100문제쯤 남아서 요거 이제 몇 차례 더 하면은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